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밀레니얼 이코노미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세대로 향후 소비나 생산, 고용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떤 특성과 취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싫어하는지에 따라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출간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고 싶은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이 회사의 직원이나 소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밀레니얼 이코노미는 보다 거시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일자리 문제 등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흔히 밀레니얼 세대를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왜 이렇게 취업하기도 집을 사기도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들의 취향과 소비 패턴이 산업 트렌드와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될 밀레니얼 이코노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밀레니얼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통상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는 88년 용띠를 이 세대를 대표하는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 세대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소비 트렌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와 생산, 투자, 고용의 주축이 되는 경제 구조를 밀레니얼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현재 한국 사회의 주력인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나 한국의 산업화와 고속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동시에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58년 개띠가 이 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들 세대가 청소년기 때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부모님이 직장을 잃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충성을 다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내쳐지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이유도 경제가 어려워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구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채용 방식이 민간 기업에 비해 비교적 공정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갖춘 세대라고 불릴 만큼 교육 수준이 높고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점입니다. 이들 세대가 대학교를 다니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학 진학률은 80%를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나 직장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취업난 속에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기업 문화가 불합리하거나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퇴사를 결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업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미래가 없는 직장에서는 빨리 나와 커리어를 새로 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가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언론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닐 때쯤인 20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겨우 넘었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 기준으로 3만 13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밀레니얼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을 설명하지는 못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술 혁신의 속도가 사람을 압도하면서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더라도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자연히 취업 준비 기간과 비용이 높아졌고 눈높이를 낮춰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저출산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니 밀레니얼 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장 일본의 사례만 살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생산활동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인데요. 일본에서 고용시장이 그나마 활기를 찾은 것은 불과 최근 2, 3년 전부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90년대 이후 자산 버블이 붕괴하고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는데요. 당연히 일본의 실업률도 이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에 졸업한 앞세대가 취업을 못하다 보니 그 다음 세대인 사토리 세대 역시 앞세대가 취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베노미스를 통해 천문학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을 쏟아부은 다음의 말입니다. 사실 밀레니얼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이 책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지연된 밀레니얼 이코노미 상태라는 것인데요. 이전 세대가 남겨놓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우선 정부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신규 채용을 줄이니 청년 세대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것인데요. 물론 여기에도 이유가 있긴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막상 은퇴를 하려니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에 정년 연장을 통해서라도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이고 실질 은퇴 연령은 73세라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앞서 언급한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 자리를 둘러싸고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커지며 청년 세대가 갈 곳이 없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늦어지고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취업은 늦어지면서 세대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일자리와 관련해 향후 10년간 어떤 유형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겨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복적인 지식노동이나 반복적인 육체노동과 관련된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정체되지만 비반복적인 지식노동이나 비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반복적인 지식노동에 속하는 마트 캐셔나 은행원은 아마존고와 같은 무인 매장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사라지게 되고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속하는 제조업 일자리 역시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관리직이나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직군과 같이 비반복적이고 창의력을 요하는 직업은 일자리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연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리사나 헬스케어 직군과 같은 비반복적인 육체노동에 속하는 일자리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러한 일자리는 로봇이 대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비반복적인 지식노동에 속한 고소득층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 이들 서비스를 꾸준히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은 기업들에게도 큰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직원이자 소비자이기도 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그들의 수요에 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밀레니얼 세대는 가장 비싼 소비재인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자신만의 취향과 가치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 부진에 따라 자동차 소비가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신차 수요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들은 저성장 속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에서는 잘못된 청약제도 등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지적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유의미한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세대가 실수요로 편입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재테크를 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저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88년 용띠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밀레니얼 이코노미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변화의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앞서 이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역시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대비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이 책에서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앞으로 다가올 밀레니얼 이코노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